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 그 해외 부동산에 관한 두 분 전문가 두 분은 공교롭게도 한 회사에 다니시는데 하나은행의 김태희 세무사님 그리고 김상미 외환 전문 외환 상담팀 팀장님. 네. 아무튼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부동산은 요즘은 주로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좀 사십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학교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미주 쪽을 찾으시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엔저 때문에 일본 부동산도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실제 매물 이거 실제 매물이죠. 네네. 미국 부동산인데 왜 무궁화 꽃이 피었어? 미국에서 무궁화 피울 수도 있지. 뭐 무궁화 피었다고 하고 많은 꽃 중에. 알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살 돈은 있고 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찍어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신분이 어떠신지 상태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분이요? 네, 일반적으로 국민인 거주자이신 분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네. 국민인 거주자이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있는 거주자도 있지만 영주권자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나라 하기 영주권이 때문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꼭 그 나라만 아닐지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를 하실 때에 달라요? 다르게 절차를 이행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필리핀 영주권 갖고 있는데 폴란드 부동산을 사고 싶다. 뭐 이렇게 서로 나라가 달라도. 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동포 재산 반출에 의해서 준해서 송금이 나가야 되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에 대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송금이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일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거주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셔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송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전에 신고하셔야 돼요. 일단 은행에 가서 나 돈 뺄렵니다. 네. 라고 신고하는 거고. 네, 네. 영주권이 있는 분들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세무서에 가셔서. 세무서에 가서. 네. 그럼 왜 두 개가 나눠집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거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절차가 나뉘어져 있고 영주권자는 이제 시민권자처럼 재동포 재산 반출이라는 외국한 거래 규정상에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 있는 분이 간단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두 개 다 절차가 틀리고요. 루트가 다를 뿐이지.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을 세무서에서 받느냐, 아니면 그냥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국내로 전액 회수하시냐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다. 네. 서로 크게 뭐가 좋고 나쁜 건 아니다. 네, 아니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냐 아니냐 이제 기본적으로 갈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인 거주자냐, 국민인 비거주자냐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잠깐만요. 국민인데 비거주자. 네. 그거는 손흥민. 손흥민이죠, 손흥민. 네, 그렇죠. 국민인데 거주자 안승찬.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취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비거주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 2년 이상 해외에 체제하시는 분들도 시행령법상 국민인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 집을 살 때와 안승찬 대표가 미국에 집 살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왜 달라요? 국민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신고 절차를 거치셔서 하셔야지 되고요. 제가 외국에 집 살려면 꼭 신고해야 되고 외국한 은행에 가서 네, 외국한 은행에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처럼 해외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이 구매를 하시는데 자금이 국내에서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가셔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 절차라는 신고 기간이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어렵네. 약간 외국한 은행이 좀 만만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 가라고 하면 조금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은행에 오셔가지고 먼저 상담을 해주셔서 거주성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 송금을 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영국에서 갖고 있는 돈으로 그냥 그 돈으로 미국 집 사는 거면 한국은행에 신고 안 하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 아세요? 압니다. 아시죠? 네. 그분은 흥민이가 번 돈 다 내가 송금 다 받습니다. 일단 용돈 받았어요. 일단 한국으로 들어. 일단 한국으로 들어. 흥민 번 돈 다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뭐 살려면 반드시 한국은행 거쳐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 돈이 안 들어왔어 봐. 지금 환율이 지금 훨씬 높습니다. 지금보다. 신고를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거 꼭 신고해야 됩니까? 네, 꼭 신고를 하셔야지 되고요. 우선 뭐 해외에서 비거주자로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 뭐 해외 취업하신 분들이 거기서 번 소득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터치가 없긴 하겠지만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신고 없이 사셨을 경우 또는 뭐 유학생 생활자금으로 보내시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신고 없이 사시는 경우에는 예. 거래법상 위규에 해당이 되셔서 사전에 꼭 신고를 하시고 처벌은 구매를 하셔야 어떻습니까? 합니다. 처벌 많이 혼납니까? 처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금액이 얼마를 취득하셨냐에 따라서 미신고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징구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대충 얼마쯤이에요? 세진 않은가 보다. 20억 자본 거래는 20억 이하까지는 예. 과태료 징구 대상이시고요. 예. 20억 초과하시게 되면 경찰청에 이첩되십니다. 20억 미만은 그냥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거는 그럼 얼마예요? 미신고 금액의 2%까지는 과태료가 징구가 2%. 됩니다. 아니 예를 10억 들면 넘잖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 있는 돈이 환전을 해서 외국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뭘 사든 뭘 하든 간에.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들이 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비를 계속 보내줬어. 근데 좀 많이 보내줬어. 그리고 또는 아들이 사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줄 알았더니 이놈 자식이 안 그냥 다니고 놀았어. 있었네. 돈이 좀 아버지한테 쌓여 돈 한다고 말만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샀어. 그래도 안 됩니까? 하여튼 돈이 나가는데 유학생이 국민인 거주자이신 신분으로 어쨌든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라면 예. 그 부분은 외국한 거래법 위규 사항이 되시고요. 유학생은 생활비 목적으로 사실 송금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해야겠다라고 나갔던 자금이 아니잖아요. 목적과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규에 해당이 되세요. 그 목적까지 명확하게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부동산을 살 겁니다. 나는 이거는 유학 자금입니다. 뭐 목적을 명확하게 신고하고 그거에 달라지면 안 됩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이걸 거주용으로 취득하실 건지 투자용으로 취득하실 건지 먼저 사전에 신고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투자용인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취득이 불가하고 거주용에 한해서만 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한데 여기서 공동명의라 함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국에서 배우자인지 아닌지? 배우자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알겠지. 예를 들면 돈이 나갔는데 그걸 그냥 해외 집을 몰래 샀다가 또 몰래 팔고 그 자금이 결국엔 국내로 회수가 되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위규 사항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국내로 돈이 회수가 되시면 그 단계에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 돈 어떻게 모았냐? 네.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을 외국한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이래서 네. 벌었느냐. 네. 근데 해외 부동산 산다고 하지 왜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안 대표님은? 왠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사도 괜찮죠. 네, 해외 주택 부동산. 구매수에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금액의 예. 제한도 없으시기 때문에 네. 사셔도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미국에 뭐 100억짜리 집 10채를 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00억이 필요해서 네. 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신고하시면 빼세요.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제한은 없습니까? 네, 제한 없으십니다. 와. 우리나라는 뭐 이게 중과 대상 막 되잖아요. 주택 수가 많을수록 돈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중과대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외 부동산이 제가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팔 때 좀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네. 해외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유예되고 있긴 하지만 조정 지역에 뭐 두 채, 세 채면은 예. 원래 세율보다 20% 30% 이렇게 네. 업돼서 세금 내게 되어 있는데 네. 해외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와. 해외 네. 부동산 사겠다고 해서 돈 빼고 나가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몇 채를 샀는지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저희가 보유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면 이제 관련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라고 있다라고 하면 그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시잖아요. 아, 해외 임대소득세로. 네,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팀장님께서 외환관리법상 거주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하시는 게 외환관리법상의 거주성하고 세법상 거주성하고 또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세법상 거주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세법상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 외환관리법은 지금 명확한데 세법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좀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서 예.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 그 페이지 7페이지를 제가 보면 그 예. 세법상 거주자를 정리를 좀 했는데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취급할 때 세금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여기서 그럼 만약에 알아야지, 그럼 알아야지. 제가 이제 뒤에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예.
네. 저희 일단 법의 소득세법에는 거주자 규정이 국내 주소를 두거나 예. 1과세 기간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이분이 아닌 분은 비거주자예요. 여기 제가 빨강색으로 적었듯이 저희 손님들이 많이 그 문의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국적은 한국이 아니죠. 근데 이제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예.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65세 넘으셔서 이중국적 취득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분은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게 되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세법상 거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영주권이 있던 시민권이 있더니 세법상 거주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한국에 하여튼 오래 머물면 주로 한국에 살고 있으면 그냥 거주자라고 주로 보는군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이 규정이 지금 한 줄 주소지만 주소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재산 형성을 어디에 했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가족이 어디 거주하고 생활에 밀접한 근거지가 어딘지를 따지게 하는 규정이 주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엑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안프로님께 질문을 예? 드릴게요. 네. 해외 부동산 구매하고 싶어 하시니까 일단 첫 번째 국적은 어디십니까? 국적 한국이죠. 그렇죠. 예. 네 번째 보시면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 마지막에 아닐 수 제가 없지. 가장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겁니까? 네, 빨간색 네모칸을 쳤는데 네. 재산을 보시면은 한국 내 재산가액이 전 세계 재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십니까? 뭐 거의 다죠. 대부분. 네. 뭐 숨겨놓은 여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된 항목이 많을수록 한국 거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뒷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사회 쪽을 보시면은 제가 좀 재밌는 부분을 이제 빨간색 줄로 했는데 통신사 어느 나라 어느 통신사 쓰세요? 저거 중요해요. 맞아. 저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통신사냐, 그쵸. 미국 통신사냐. 네. 그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골프 등 사교 활동을 어디서 하시는지, 저것도 중요합니까? 종교 활동 어디서 하시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하나라도 체크되면 한국 거주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건 네. 아니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한국과 우리나라와 밀접하다라고 하면은 한국 거주자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거주자냐 아니냐가 이제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매우 엄밀하게 따져야 되고 그게 여부가 중요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거주자 아닌 게 유리해. 그럼 나는 아니라고 주장할 건데. 그쵸. 그렇지.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럼? 가세관청에서 합니다. 국세청 맘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판단 근거를 저희가 네 가지를 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체류일수 무조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반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면 한국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체류일수도 중요해요. 네.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고 자녀, 내가 번 소득으로 자녀 용돈을 준다. 이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고요. 근데 자녀가 독립해서 결혼을 해서 혹은 나가 산다라고 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족을 보고 그다음에 또 직장이나 사업체를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근로소득 같은 거를 그냥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근로든 사업이든 제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버는 소득이 어느 나라에 주로 있는지도 예.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한국에 많은지 아니면 해외에 많은지 요 네 가지를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두 분 프로님들이 난 비거주자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게 해외 부동산이고 비거주자가 구입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니 돈 알아서 빼가. 그렇죠. 예. 알아서 근데- 세금은 그 나라에 내든지 말든지 맞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제 돈이 우리나라 은행에 있더라도 그거 네 알아서 해. 그렇죠. 근데 거주자이면 한국에 낸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거주자라고 가정하고 배워보죠. 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에 가야 돼서. 네, 네. 거주자. 거의 거주자입니다. 사실 그렇지. 네,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을 해본 편이지 나도 네. 거주자인 줄 알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지 않고 좀 예.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손님들 요즘에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 때문에 약간 이주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데 네.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 80세 그 남자분이셨는데 네. 오셔가지고 본인은 이제 딸이 거주하는 뉴욕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주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어디 거주하실 건가요? 했더니 두 분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은 한국에 살겠다라고 얘기를 아하. 하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단번에 말씀드렸죠. 이민 가셔도 혼자 가시면 거주자십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세금은 한국에 내야 된다. 그렇죠. 예, 배우자는 보통 그 부부는 한편으로 묶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주자가 돼야지
세금을 그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한국에 누군가 한 명만 있으면 거주자인 거군요. 그 가족 중에. 그렇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거주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합의 이혼을 하고 가면 괜찮고요. 그건 괜찮을 것 이혼이니까 뭐, 같습니다. 뭐 남남이지 이혼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됐어요. 근데 해외에 집을 샀어요. 그럼 네. 그 집을 팔아서 네, 양도 차익이 생겼다. 네, 네. 그러면 그 나라에도 뭔가 세금을 내고, 그럼 내가 거주자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세금을 내고? 네,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외국납부세 공제라고 해서 네. 해외에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 양도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중과세 조정은 됩니다. 근데 그 집을 매도하실 때에 네.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양도세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주는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에요. 우리나라도 네, 있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있고. 꽤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일단 한국에 있는 집을 한 채 갖고 계신데 이 집을 파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거주냐 보유냐 10년 이상 하시면 또 80% 공제되고 등등등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해외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셨을 때에는 그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도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냥 250만 원 빼고 저희 종합소득세율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이상 났다라고 네. 하면 지금 한 45% 되거든요. 예. 그 세금을 한국에 내셔야 됩니다. 와. 그거는 장기 보유 공제도 없습니까? 네, 못 받아요. 해외 부동산은. 와. 아니 내보낼 때는 한국인이라면서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세금 내 그래서 내 했는데 내려고 보니까 너는 한국인과 달라 기준이 취지가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하실 정도면 그냥 부자시니까 많이 내세요라는 컨셉이에요. 그게? 그래서 국외자산에서 예전에는 예. 아주 예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상태로 바뀌어서 차이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는 거로 바뀌었고요. 그 대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내에서 집이 한 채 있으시고 해외에 집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국내 주택 팔 때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집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해외도 있으니까. 한국 한 채, 미국 한 채일 때 그쵸. 한국 집 팔면 1주택으로 쳐주냐? 네, 맞습니다. 쳐줄 것 100%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쳐줘요. 아, 그러니까 네. 해외 주택 팔 때는 좀 혜택 없어 그런 거구나. 그게 네. 중요하네요. 그게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외 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상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 임대를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을 임대했을 때 국내 기준으로 하면 뭐 한 채 있을 때는 고가 주택 부터 임대소득, 월세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예.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주택 임대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면 2채 이상 있어야 돼요. 부부 기준으로. 근데 해외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셔도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면 국내 5월에 합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집은 하나 있던 없던 간에 네네. 그냥 해외 집은 국내에서는 집이 없는 걸로 쳐주는데 네. 그건 쳐준다. 그치, 네, 해외 네, 집이니까. 해외 맞아요. 집이니까 그건 해외니까 뭐 10채든 한 채든 네, 상관없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쳐주는데 네.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은 세금은 많이 내야 돼. 맞아요. 공제 네. 거의 못 받아. 네, 그런 맞아요. 거죠. 네. 대신 두 채 있다고 해서 더 공제해 주는 것도 없어. 다 똑같아. 네, 맞아요. 한 채 다 똑같아. 그거죠. 네. 네. 그러면 그렇지. 거기서 그 10채를 한꺼번에 다 팔면 네. 그 해에 연봉이 그렇게 된 걸로 친다는 거죠. 치고 한 해의 치고 종합소득으로. 한다. 그렇죠. 한 해에 다 파시게 되면 그 다 누적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네. 반을 그냥 세금 내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때로는요. 음. 차라리 그 세금이 쌀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막 그 과세 광풍이 몰아칠 때는 종부세 내고 막 이럴 때. 그럼 3주택 팔면 막 70몇 프로 내라고 그랬으니까. 음. 전 세계에서 집 팔고 차액을 그렇게 많이 내는 나라는 야,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세금이 아주 유리한 것 같지는 않네요. 해외에. 그러니까 2주택으로 서주지 않는다는 거는 유리한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해외 부동산을 샀다가 팔 때는 세금을 꽤 내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을 차액을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국내랑 똑같은 양도 차익을 받다라고 했을 때 국내는 거의 세금이 없는데 예. 해외는 거의 이제 한 50%, 45% 세금 내셔야죠. 내네. 네. 그러면 국내도 45%보다 훨씬 더 내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 집이 여러 채잖아요. 그거는 여러 채인 경우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한 채만 사 그냥. 근데 미국에 2채, 3채 사도 똑같아요, 미국은. 그냥 거기는 다. 그거를 한 날 한시에 다 팔았어도 40몇 %밖에 세금 안 내요. 그렇죠? 정률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 지금 한국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이 해외 집 사는 걸 고려해 볼 만 하겠네요. 굉장히. 그럼요. 고려할 만 하시죠. 오. 왜요? 왜 고려할 만하다고 봐요? 국내는
2주택 이상부터 뭔가 세금이 막 중과되는 게 많잖아요. 음. 이리저리. 특히 비싼 집 2개다. 음. 막 종부세 맞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밖에 나가도 뭐 보유세는 내고 그럴걸요. 미국 주택 같은 네, 경우는. 보유세는 내기는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중과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가벼우니까. 보유세도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기준을 내는데 그게 뭐 금액 기준이 높으면 더 많이 내고 또 네. 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평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1%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는 종부세가 만약 중과되고라고 하면 세율이 이제 2%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올라가니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민이 되시니까 이런 거 문의 주세요. 그럼 해외에 있는 집도 종부세 대상이냐, 재산세 내야 되냐 이런 문의도 주시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있는 주택은 우리나라의 부과 재산세 안 해요?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네. 오로지 양도세만 받아가요 우리나라가. 양도세고 만약에 해외에 있는 집을 구매하셔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시고 임대를 놓으실 수 있잖아요. 네. 임대소득에 대한. 예, 임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양도 차익과 임대소득은 얼마인지를 네. 우리나라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알아요? 그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시면은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그다음 처분에 관한 명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올해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 6월에 그 주소지관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해외에서 때문에- 샀다. 네, 사고, 얼마에? 네, 그래서 근데 그 금액이랑 그 얼마에 샀고 론을 얼마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노출이 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거짓말로 적으면 다른 증빙 서류로 검사할 수 있어요? 계약서랑 이런 게 첨부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 받았으면 대출 받은 확인서. 네, 네, 그런 거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실 때도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같이 신고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처분 명세서를 외환거래 하실 때 다 받기 때문에 그 보고가 그대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돈이 나갔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네. 또 나갈 때도 신고하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실 썼습니다. 때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회수가 되어야지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에서도 외환거래에 대한 보고를 다 하는 전산망을 통해서 다 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또 세무서에다도 별도로 신고인이 또 신고하셔야 되기 들어올 때문에 때요? 들어올 때? 네. 그럼 하나은행을 통해서 돈이 나갔어요. 외국으로. 그랬다가 들어올 때는 신한은행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한 개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셔야지 되고 지금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예. 손님들이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국한 거래 규정 위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개의 외국한 은행을 계속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냥 돈이 이 은행을 통해서 얼마 나갔는데 들어올 때 얼마가 됐네? 그럼 무조건 너 어디서 어떻게 벌었어? 이거 다 따진다는 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셨으니까 3개월 이내에 취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등기부 등본이랑 명의가 내 걸로 됐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계속 보유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지 되고요. 처분하시게 되면 처분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의 외국한 은행을 거래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중간중간에 보유하고 있음도 네. 은행을 통해서 세무서에 네. 신고해야 된다. 어쨌든 국내 자금이 해외로 나간 거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가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와 엄청 엄격하군요. 중간에 팔았으면 팔았다고 신고도 또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과세 당국이 하는 거 말고 네. 내가 환전해서 송금했던 그때 그 은행 네, 맞아요. 거기에 네. 그 창구 직원분께 저 기억하세요? 뭐 이러면서 해야 된다고요? 와. 그럼 나라 공무원이 할 일을 왜 은행에다 시킵니까? 은행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돈 줘요 나라에서? 아니요. 진짜 엄격하게 돼 있다 생각보다. 돈이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반드시 한 은행을 지정해서 그 네. 은행이 무슨 목적으로 쓴다고 신고하고 음. 목적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신고하고 네. 그 신고한 대로 제대로 안 했으면 과태료 매기거나 막 경찰 출동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해 주셔야지 될 의무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지 그럼 되죠. 다 알고 나가세요? 나갈 때도? 그러니까 전 나갈 그럴 것 때도?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리기는 사실은 하고요. 예. 확약서를 사실은 작성하시고 나가세요. 예. 근데 이제 간혹 좀 나 설명 들은 중간- 기억이 안 난다. 연락 안 되거나.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음. 그 돈을 받으려면 국내로 회수를 하시려면 어쩔 수 아. 없이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거쳤어야 합니다. 되고 네. 신고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 설명 들어보니까 음. 돈이 나갔다가 음. 지금 결국은 잡히는 게 들어올 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을 과세 당국이 안다는 건데 안다는 은행 거니까 통해서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사후 관리 의무가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해주셔야지 돼요. 미국에서 계속 네.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는 네, 걸 네, 네. 팔았다고 신고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미국에서 집을 하나 사. 음. 아니 뭐 미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디 하나 사요. 그래서 그게 올라. 그래서 차익을 남겼어요. 팔아서. 그걸 들어오지 말고 또 사. 또 사실 또 사고. 때도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셔야지 되고 그때 거주성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야, 그리고 같은 집을 또 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집을 또 사. 그것도 다 신고해야 그럼 됩니까? 신고할 때 팔았다. 주소가 고객님 달라졌는데 중간에 사고 그쵸? 파셨어요라고 그쵸. 묻겠죠. 맞습니다. 네. 전화 온다고 필리핀에서는 음. 처무식입니다. 집 사러 새로 사셨다면서요. 와 그래요. 음. 엄격하군요 진짜. 그러면 그 미국에서 집을 팔면 미국 세무당국에도 일단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죠. 네,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도세 신고했으니 한국에서 세금을 저에게 부과하시고 혹시 이거보다 더 내야 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한다는 거잖아요. 예, 잦은 신고니까요. 알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산해서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한국에다가도 추가로 내겠군요. 미국에다가도 내고. 그럼요. 대부분은 우리 세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우리 세율이 한국에, 높으니까. 네, 납부 금액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자녀 유학 보낸 자녀한테 어차피 임대료를 내느니 내가 그냥 집을 하나 사서 자녀를 거기에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나중에 그렇죠.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가 내가 임대료 내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도 남길 수 있고. 뭐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내 딸이 내 빌렸었으니까. 딸이니까. 그럼 안 됩니까? 근데 제가 그냥 규정상 말씀드리면 증여세법에 그래서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짜 꼼짝 말하구나. 그게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역산을 해보면 한화로 한 13억 2천 이상 되는 집을 집을? 무상으로 임대 놓으시면 증여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집이 많겠죠. 뉴욕이나 이런 데는. 그 집을 만약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목적으로 쓰신다라고 네. 해서 뭔가 문제가 돼서 걸렸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자녀한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룸메이트 누구 친구 또 데이빗이랑 같이 살았다고 하면 되지 뭐. 그럼 반 나눠야 되잖아. 그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왜 20억짜리 드는 집에 임대소득이 없습니까? 딸이 살았습니다. 이거 13억 몇천 넘는데요? 라고 하면 남친이랑 둘이 살았대요. 라고 하면 남친을 데리고 오라고 할 거예요. 뭐 그 어떡할 남친이랑 거야. 둘이 살았다면 남친한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은 임대료가 예. 있어야 되니까. 아이 사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거는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위한테 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1,000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으로. 와. 네. 아 그것까지만 남이니까. 줄 수 있어요? 네네. 와. 남은 없습니다. 공제가. 아 남은 남은 아예 아예 문제가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 증여- 사위한테 저희는 예비 이런 그것도 기준은 없어.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위한테? 예, 그 혼인 신고를 했냐 안 했느냐로 아, 따지게 되는데 예. 예, 저희가 오해하시는 게 그 남한테 주는 거는 뭐 이게 뭐예요? 뭐 증여예요 이러시는데 남한테 주는 거는 기부 아니면 증여입니다. 그래서 기부처가 아니면 다 증여가 되는 거고 예, 그건 예. 공제 금액이 없고 다 증여세율대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사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타 친족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위 예, 며느리는 예. 그분들은 10년에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예비 사위한테 공짜로 살게 해줬으면 그 증여세는 예비 사위한테 받으세요 국세청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네 예비 사위가 내시면 됩니다. 안 내면 안 연락이 안 되면 내면은 가산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비 사위가 연락이 안 되면은 증여자도 연대 납세 의무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증여자한테 갈 수도 있어요.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한테 연대 납입이 그럴 것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저희가 되게 억지스러운 가정이긴 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또 있네 또. 그게 그 집을 공짜로 쓰게 해주는 것도 가족이라도 얼마 정도 이상 아 이거 가액이 너무 되는 건안 빡빡해. 된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빡빡해서 그래요. 국내에서 예를 들면 집을 샀어. 네. 그래서 아이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네. 지방에 집을 사. 네. 그래서 아이가 그냥 거기서 살라고 해. 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똑같이 국내 집도 13억 몇 천만 원이요? 2천만 원. 13억 2천만 원 이상의 가액이 되는 집에 무료로 살면 증여다. 증여다. 무상 증여인 겁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빡빡하네 사람들 참.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방법으로 네. 집을 사요 해외에. 그래서 진짜 사전한 보고다 오늘. 진짜 이렇게 눈빛이 반짝이면서 정말 질문을. 해외 집을 긴장이 삽니다. 되네요 지금. 그래서 해외 집에서 거기 살진 않고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임대료를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학비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유학비로 보내는 거 대신에 내가 그 돈으로 목돈으로 해서 집을 사.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 네. 그 임대료가 나오는 임대료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음. 자녀가 받아서 현지에서 쓴다. 음.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됩니까? 일단 세법상 먼저 정리해드리고 외환가입법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뭔가 위반인 것 같은. 네. 이번에 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 세법에서는 두 가지 세금이 약간 누락이 됐는데 예. 일단은 임대료를 받으시면은 네. 그 안프로님 명의로 임대료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겠죠. 5월에 종합소득신고 꼭 하셔야 돼요. 세금 내시고 그 돈을 자녀한테 준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녀의 생활비로 쓰는 자금이다라고 하면은 증여세를 매기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녀가 뭐 장성하고 뭐 요즘에는 유학생도 뭐 45세 넘으신 분들 많고 막 이렇게 재산이 있는 상태인 분한테 그런 자금이 갔다라고 하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학생이다. 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데 그래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는 하시고 세금 내시고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임대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소득 네. 신고를 해야 된다. 네, 한국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신고하면 돼. 그럼 월급 받았다가 집에 갈 때 잃어버렸다고 어. 근로소득세 과세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었으면 무조건 벌었으면 무조건 하긴 해야 신고를 되는데 해야 된다. 벌었다는 걸 알아요? 그 신고 안 하면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래서 그래요. 월세를 벌어서 원래는 유학비로 뭐 한 5천만 원 보냈어야 되는데 네. 임대료를 받아서 네. 야 우리 애들은 아주 험불하게 살았어. 그래서 2,500만 원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이렇게 조금 보전하면 내가 임대료를 벌은 것도 좀 줄어드는 탈세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신고를 하라는 게 원칙인데 원칙인데 같은 질문인데 제가 한 달에 미국에서 월세를 250만 원을 받았는지 25만 원을 받았는지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국세청이 겁니다.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그 해외 부동산 취득 운용에 관한 보고를 네.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임대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다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그거를- 계약서를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6월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임대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로 회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국내로 회수하시지 않으시게 되면 어쨌든 본인 통장에 임대료가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해외 예금 사전 신고 대상이 되세요.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네. 본인 명의의 해외 예금에 예치하시는 거고 그 예치 금액이 뭐 연간 10만 불 더 넘으시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는 또 외국한 은행에 보고하시게 되어 있고 이런 절차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로 회수하셔야 되는 거고 유학생 생활자금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나가서 그 개개인당 얼마나 나갔는지 통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회피하시는 사실 방법이셔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안 됐어도 왜 네. 가능하면 유학자금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외화를 빼야 도움이 되는데 네. 왜 자꾸 한국에서는 안 빼오고 미국에서 받은 월세를 딸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 받은 왜냐면- 월세는 월세대로 탈루하고 네. 한국에 있는 돈은 유학자금 명목으로 자꾸 빼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죠? 뭔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나가면 뭔가 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이게 나간 돈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얼마가 됐는지가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한 번 나가고 거기서 뭔가 불려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예를 들면 다시 돌아올 때 어차피 10년 전에 어차피 100만 문제가 불을 되나? 바깥으로 빼서 부동산을 사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이제 200만 불이 돼서 다시 되돌아오면 들어오는 그 절차상의 외국한 거래법 위규만 없다 그러면 뭐 입금하신 데에는 그거는 전혀 관계 문제는 없고, 없으시고요. 어쩌다가 200만 불이 됐습니까? 이거 네, 세금 네. 신고했습니까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만 외국한 은행에 소명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그 세무는 다릅니다. 나간 돈보다 많이 들어오면 네.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안내문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돈 벌었으니까 양도차익이든 혹은 임대소득이든 무슨 이자소득이든 네, 있겠지. 그럼 그동안 신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본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명을 해야겠죠. 왜 100만 불이 200만 불이 됐냐.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주자인 상태에서 뭔가 세금 안 낸 게 나오겠죠. 당연히. 뭔가 뭐 이자가 발생했건 그렇겠죠. 아니면 양도를 했건. 예, 그러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셨어야 됐는데 우리 안프로님 안 내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산세와 함께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굳이 안 들여오겠군요. 그럼 해외에 그냥 통장에 파킹해놓고 내 말이 나중에 그 말이야. 손자가 유학 갈 때 주든 그래. 중손자가 유학 갈 때 주든 돈을 못 빼서 안달이지 밖에서 번 돈을 굳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갖고 올 이유는 없지 굳이 안 않습니까? 갖고 오고 거기서 계속 놔두고 거기서 증여하고 예를 들면 그렇지. 거기서 또 집 사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국세청도 아니 국세청이 뭐 세금 잘 걷어야 됩니다만 국세청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지 않겠느냐. 방송 끝나고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대체로는. 네. 근데 실제 제가 상담을 좀 길게 오랜 시간 해보니까요. 그 자금을 안 들여오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일부의 자금이라도 거기에 큰 금액을 남겨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왜요? 왜? 한국에서 자금 용도로 쓰실 일들이 발생을 해요. 한국에 거주자면. 그렇지. 근데 결국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소비 용도다라고 하시면 그 정도는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가지고 그렇지. 들어오시고요. 왜냐하면 또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자금이 한국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뭐 내가 미국 시민권을 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한국에서 있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굳이 거기에 자금을 놔둘 수가 남겨둘 이유가 없기 없다. 쓸 수가 그렇기 없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외국한 거래법상도 예금 신고가 있지만 세법상도 예금 신고가 있어요. 예금 신고요? 예, 해외 예금 신고 제도가 있어서 저희도 매 월말 기준으로 5억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해외 예금이. 예. 근데 저희가 세금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송금이 5억 이상에 되는 금액이 막 들어온다라고 하면 해외 예금 신고하셨어요라는 문자를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또 과태료 규정이어서 뭐 과태료가 꽤 셉니다. 뭐 원금에 대해 매기기 때문에 뭐 20억 이하 10%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있다고 말을 안 한 죄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문제 때문에도 나중에 그 해외에 두신 자금을 다시 반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실명 계좌 없던 시절에 비트코인은 얼마나 좋은 거였습니까 그게. 해외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사서 비트코인 보내고 여기서 갖고 와서 그렇지. 여기서 팔면 끝내주는 거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비트코인이 진짜 대단한 거였네. 그렇지. 그러니까 대개는 비트코인이 있으면 서로 해외 송금이 편해지는데 왜 우리는 번거롭게 은행을 통해서 수수료 많이 주고 하냐 그런 주장이 결국은 비트코인이 편한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냥 자유롭게 해주면 이런 걸 적발을 못하고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불편하고 비용 들지만 여기로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금 출처에 대한 그런 세탁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외국한 은행으로서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는 있고요. 예, 저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대표만 약간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해외 집을 사는데 명의를 그럼 같이 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공동 명의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집을 뭐 자녀랑 공동 명의로 한다든가 뭐 배우자랑 공동 명의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외 집을 살 때 공동 명의로 하면 좀 유리한 게 있어요. 우선 외국한 거래법상으로는 공동 명의가 가능은 하신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용으로 체류하시는 경우에만 배우자 공동 명의가 가능하고요. 배우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인 거주자,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제외하고 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하고 공동명의 취득은 불가하세요. 그건 불가합니까? 투자용인 경우에도 단독명의 취득만 가능하시고요. 그거는 거의 증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명의 두 개로 나가면 양도 차익도 두 개로 쪼개질 거고 항상 임대소득도 항상 쪼개지니까 소득 자체가 낮아져서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공동명의로 하고 아들 딸까지 있으면 다 아들 딸까지 다 공동명의로 그 소득만 그 소득만 만들어지면 다 공동명의로 하는 게 싸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래서 막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꼭 표정이.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지는 않대잖아요. 네.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근데 세법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 예. 프로님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를 여러 명으로 하면은 네. 무조건 세금이 나눠지고요. 예. 근데 이제 하실 때 좀 많이들 잘못하시는 게 아까 뭐 유학생 송금 저희가 이제 보낼 수 있잖아요. 한도 내로 10만 불 한도를 보낼 수 있는데 자녀가 뭐 너무 공부를 잘해서 실제는 학비를 안 쓴 거예요. 자녀 명의로 그럴 수 있지. 모아둔 야, 진짜 거죠. 기분 네. 기특하죠 정말. 돈을 보냈는데 장학금 네. 받아서 돈이 남았어. 네, 세상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자금이 있으니까 이제 자녀가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본인도 일부 송금해서 거기서 뭔가 같이 사시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뭐 세법으로 따지자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네. 근데 세법으로 따지자면 실제는 소득 증빙이 안 된 돈이에요. 자녀의 유학생 그 경비는 그게 경비예요. 그러니까 그냥 써버리는 경비로, 예, 돈은 예. 상관없는데 그거를 뭐 자기의 재산 형성으로 남겨진 돈은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이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비로는 얼마를 받아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증여세 예. 비과세인데 예. 이 생활비를 받아서 내가 아껴서 내 예금을 하고 부동산을 살면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장학금 수혜 증명서 이거 바르면 그거는 입증은 되겠네요. 근데 그런 거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지 그게 자기 돈이지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재산 형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나머지 뭐 생활비나 이런 거로 쓰라고 저희가 써야지. 그렇죠. 써야지. 네. 쓰지 않으면 하여튼 증여한 걸로. 네 맞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럼 장학금을 세금 떼고 주든가. 아니 세금을 안 떼고 줘서 장학금도 받았는데 세금은 좀 내야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그건 우격 따짐입니다. 내 세금은 내야 되지만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에서 1억짜리 집을 샀니? 장학금 받아서. 제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장학금을 너무 많이 1년에 받았어. 3천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비는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썼습니다. 네. 그럼 이 돈 남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일단 안 되는 걸로 네. 따지지 맙시다. 하여튼 보낸 돈은 써야 되고 그렇지 남긴 돈은 무조건 다 증여로 본다. 네, 그 사람 명의 보낸 사람 명의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보낸 사람 외에 다른 명의로 있으면은 일단 증여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 볼 거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대출은 어떻습니까? 보통 대출 중요하다. 미국에서 30만 불짜리 집을 그래. 살 때 혹시 여기서 돈이 나가라는 법이 있냐? 한 5만 불만 나가고 네. 나머지 25만 불을 대출을 받아서 산다. 그거는 알아서 대출 받아 오세요, 예요, 아니면 뭐 좀 중간에서 은행도 소개해주고 그럽니까? 뭐 저희 해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가 형성된 데에는 해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다 알아서 대출을 받아오세요. 받아오시고. 그래서 취득하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명세서 같이 가지고 오시면 신고하실 때 가능하십니다. 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대출 받고 이른바 갭 전세가 없으니까 갭 투자가 안 되겠구나. 해외는. 그러게 좀 미국인들한테 설득 좀 해봐요. 괜찮다. 전세 받고 전세 받고 은행 대출 받으면 갭 투자가 딱 될 텐데 그건 안 되네요. 그렇게 해서 송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되었던 보통은 신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번 돈이 정당하기만 하면 네. 그 돈으로는 미국의 아파트를 1000채를 사든 10,000채를 사든 그래서 나가는 돈이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관계없다. 는 것도 조금 놀랍긴 한데 그렇군요. 일단은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관계없다. 신고만 하시면 가능하세요. 근데 한국의 부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있는 재산 미국으로 넘기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골치 아프고 뭐 이렇게 내야 될 게 많고 그렇다던데 그건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우선 외국한적으로는 사전 신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후 신고에 대한 절차만 잘 준수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관계 없습니다. 이거 세무사님이 좀 아시나?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재산이 1,000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한국은 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정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언제라고는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어.
네. 하면 그냥 그 1,000억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보내도 관계 없습니까? 네, 근데 자금 출처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미국을 가신다는 거는 뭔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간다는 예.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재산 반출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1,000억이 만약 현금으로 있으면은 그 1,000억의 형성 과정을 예. 입증을 하고 갖고 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국외전출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신다고 하면 네. 그 주식을 팔지 않아도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나가셔야 되는 법이 생겼어요. 주식으로 나갈 수는 없죠. 주식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팔고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안 팔았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고 뭐 비상정주식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비상정주식 갖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미국의 미국의 시민권을 네, 가졌어요. 따고 나가려고 하면 제가 그 주식을 팔 수는 없겠죠. 네. 제가 사업을 유지하고 그렇죠. 경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고 나가야 돼요. 팔았다고. 판 걸로 치고. 네, 맞아요. 우와. 네. 근데 실제로 팔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그쵸. 양도세 낼 돈을 구해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예. 팔아서 갖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놔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자산들은 저희가 반출이 안 되잖아요. 예. 부동산은. 그렇죠. 예. 그렇기 놓고 나가는 때문에 거죠. 예, 놓고 나가실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제가 이제 그것도 팔았다 치고 양도세 아니 세금 부동산은 괜찮습니다. 주식은 안 네, 되고 주식만. 네. 아. 주식은 상장 주식 삼성전자 주식이 100억 원어치 있어요. 그렇죠. 예. 나 그냥 놓고 나갈게. 왜냐하면 상장 주식은 어디 가도 똑같은 거니까 굳이 예. 미국으로 들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법상은 상장 대주주만 과세가 되잖아요. 예. 대주주하고 비상장 주식, 대주주. 그러니까 주식 팔았을 때 양도세가 내시는 부과되는 분들. 대상.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만. 그거는 뭐 전 상관없네. 이런 자세가 문제라고. 이런 자세가 본인이 관계 있든 없든 말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제도입니다라고 하다가 나는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럼 괜찮은 제도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과세 범위가 있어요. 보통은 나가서 누구를 죽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세금 네. 없이. 예. 그러면은 보이는 것처럼 수중자가 받는 사람이고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고 증여 재산 세 가지가 다 해외에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도 우리나라 비거주자, 증여자도 우리나라 비거주자, 증여 재산도 해외에 있어야지 우리나라 세금 없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밖에 나가 있고, 네. 뭐 자녀도 밖에 있고, 그렇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줘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내는 거다. 네, 맞아요. 삼박자가 다 해외여야. 네. 그건 당연하지. 그건 그렇겠네. 그럼 푸틴이 바이든한테 뭐 남태평양에 땅을 주는데 왜 대한민국에 세금 냅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겠네. 네, 그렇겠네요. 이거를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 실제는 그 국외 이주를 뭐 가장해서 탈루했다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 사례가 조금 특이한 그렇군요. 사례가 뭐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예. 보면 뭐 해외에 이제 다 이주를 하셨어요. 뭐 예. 아버님하고 아들 뭐 자녀분 다 이주하셨는데 국내에 부동산 놓고 가신 거죠. 상업용 네, 건물 큰 게 있어서. 예. 근데 아버님이 해외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예, 그럼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망 상속을 해야 신고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건물은 그냥 누구 이름으로 있겠죠? 이름으로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죠. 있는 상태로 유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근데 그 임대료를 본인이 그냥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걸렸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내고 본인이 그냥 임대료를 다 그냥 음흠. 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걸린 사례도 있고, 이것도 똑같은 사례인데 다 이주를 했어요. 온 가족이. 예. 그리고 이분은 부동산도 팔고 현금도 다 반출해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아들한테 이제 거기서 증여를 했어요. 네. 연소자 아들한테. 미성년자죠. 음. 근데 아들이 그 자금을 다시 반입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샀어요. 다시 들어왔구나.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아버님이 이주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이주라고 해요. 영주권, 시민권만 따고 실제는 사업체도 한국에 다 있고 신용카드도 한국에서 다 쓰고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처럼 거주자. 그쵸. 거주자가 됐구나. 네, 아니 네. 미국으로 안 가셨어요? 신용카드를 어째 한국에서 쓰셨어요? 그 영주 수송만 하시고 거기에 안 가신 체류를 거구나. 오래 안 하신 거죠. 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래, 하고 사업을 계시고 하고 사업도 그러다 하고 보니.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걸린 사례도 있고. 그러면 네. 국내에서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그럼요. 거주자니까. 네. 이야, 그건 엄격하구나. 그런데 안 내고 버티면 출입금지 뭐 이런 거 되겠다, 그죠?
그렇겠죠. 들어올 때 세금은 추징 당하겠죠. 그렇죠. 안 내고 버티면 이제 압류되겠죠. 있는 자산이. 있는 자산에 네. 대해서는 저기 표에 보면 비거주자인데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인데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 있는 재산은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부동산이던. 한국에 뭐가 있으면 무조건 네. 세금 내야 네. 된다. 그럼 그 재산을 줬을 때.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돈 내고 갔잖아요. 그렇듯이 국내에 있는 물건이 국내에 있으면 네, 무조건 맞아요. 세금 내야 네, 된다. 외국 사람이 있건 물건이 있건 그렇죠. 하나만 걸리면 세금 낸다. 네. 그래서 세금을 피해갈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나갈 때는 다 나간 걸로 치고 보고 세금을 낸다는 거군요. 그러면 뭔가. 한국에 비상장 주식도 있고 음. 부동산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캐시가 한 1,000억 원쯤 있어요. 아이 좋겠다. 그럼 이 캐시를 가지고 해외에 네. 내가 부동산도 사고 예. 해외에 가서 무슨 사업도 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빼겠다라고 하면 뺄 수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예. 사전 신고하셔야 그렇죠. 되고요. 그럼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절차를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취득하시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인 설립하셔서 자본금으로 납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 신고 절차 거치시면 되고, 부동산은 또 부동산대로 절차 그러니까 거치시면 해외에 됩니다. 자본금 1,000억짜리 회사를 일단 세울 거야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본금 1,000억을 보내면 예. 국내 돈은 싹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럼 이분이 진짜 영원히 떠나시는 거라면 비상장 주식도 판 걸로 감안하고 가산하고 양도세를 추징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내야죠. 네. 지금 이분이 그럼 떠난 겁니까 안 떠난 겁니까? 라고 하면 아니 안 떠난 거야. 내 주식 건들지 마. 이러면 어떻게 알죠? 있는 돈은 다 갖고 나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영주 떠난 것 같은데 난 떠난 거 아니라고 그러고 네. 그런 건 이제 분쟁의 사례가 되겠죠. 근데 일단 예.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하시고 네. 나갔는지가 저희는 외환관리법상 나오잖아요. 재산 반출이냐 절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영주권 취득하시고 반출로 나가셨다라고 하면 떠난 거로 떠난 봐야죠. 걸로 보고? 네네. 그러니까 외국한 신고하실 때도 현재 상태가 영주권자이신지 그걸 꼭 밝혀주셔야지 맞는 방법에 의해서 송금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내를 영주권자인데 국내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면 이건 나간 걸로 보고 자금 출처 확인서라는 절차를 거치셔서 세무서에서 그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받아 오셔서 송금 나가시면 되는 거고 네. 영주권자 아닌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든지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 거치시면 됩니다. 외국한 거래와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엄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까? 지금 현재 계속 자유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여서 예. 앞으로는 조금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완화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뭐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해외 지사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예.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면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함부로 돈 빼내가지 말라 이런 입장이 강한 거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네. 그렇구나. 돈 함부로 뺄 수가 없고. 그럼 자꾸 빼내면 세금을 거기서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럼 빼내갈 일도 없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돈이 밖으로 나가면 좀 예. 안 좋고 어. 외국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좋고? 그건 좋아합니다. 어. 그런데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돈 들어왔다가 갖고 들어와서 나가려면 싫어해. 아니 부동산을 사면 또 그게 싫어해 또. 그렇죠. 집값 오른다고 싫어하죠. 아무튼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뭔가 좀 세금을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다. 뭐 그런 거라도 좀 알려주셔야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세금은 이런 거 내야 돼.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 꼭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이런 거는 알아두면 진짜 절세 팁이다.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그 상담을 해보다 보면 손님들이 꼭 그렇게 절세 방법이 없냐, 그러면은 뭐 양도세를 어떻게 줄이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양도세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어서 줄일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비싸게 파셔라. 세금은 피할 수 없으니 예, 비싸게 세금은 받아라. 어차피 저희는 세금 내고 네트 금액만 많으면은 그게 좋은 되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통 걱정하시는 게 내가 이거 뭐 매도가액을 높이면은 뭐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뭐 누진세로 꽉 차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매도가액을 아예 높여서 파시는 게 예.
그 낳는 금액이 더 높게 되는 거고 증여세 관련해서는 뭐 지금부터 한 2시간에 해야지 이게 절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주를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애들 학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문제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보통 아까도 이 프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증여를 할 때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증자, 증여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우리나라 비거주자면 증여자가 세금을 내도 괜찮습니다. 안 내면. 근데 안 내면이 아니라 그냥 연대납세 의무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내도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자산가 분들은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아들은 시민권이라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의 부모님들은 고민이 되시는 게 자녀분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증여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줘야 되고 그 증여세 내준 거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내죠. 네, 맞아요. 부동산 뭐 평가금이 10억이다. 그럼 증여세가 뭐 한 3억 나왔다. 그럼 더해서 또 증여세 3억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또 합산해서 또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받는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셔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그거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건 또 면제를 해줄까요? 면제라고 되어 있진 않고요. 연대납세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수중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저희가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일단 걷는 게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연대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누가 내든 하여튼 내기만 내. 이런 컨셉이군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이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증여하면 대략 50억이 증여세일 텐데 50억을 증여세 낼 돈이 없으면 또 50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50억도 내주셨네요라고 하고 50억에 또 한 25억 또 세금을 내는데 또 세금 내야 되는데 이러면 이건 걸 활용하면 수십억이 절세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증여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어린 자녀한테는 현금 증여를 먼저 하시고 자녀분들 명의로 운용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세금이나 이런 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 임대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치가 앞으로 오를 거를 증여를 하셔야지 가끔 오시면은 논이나 밭 같은 거 자녀한테 증여하시겠다고 가져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논이나 밭은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굳이 먼저 증여할 자산이 아닌 거죠. 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증여하셔야지 그 차액을 자녀가 해야 되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거주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 연대 납부 의무가 없습니까? 국내에는 그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면 연대납이 없고요. 연대납이 있는 거는 그 받는 사람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못 걷어야 돼. 이 사람 재산으로 못 걷을 때만 증여자 연대 채무가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님한테 증여를 했는데 이 프로님이 증여세를 내시다가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로님 재산을 다 처분을 해도 그 증여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한테 제 통장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우리 내국인끼리도 그렇죠. 그 봐요. 내국인끼리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만 조세채권 확보 어렵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세채권 확보가 이 경우는 밖에 계신 분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보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국외에 있기 때문에 가끔 저 아들 딸들한테 뭐 5천만 원씩 1억씩 뭐 이렇게 증여해주고 난 후에 몇 달 후에 국세청에서 전화 받는 분들이 좀 있어요. 증여세는 누구 돈으로 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당연히 부모가 내줬겠지. 또 거기서 또 증여세 내야 되고. 그렇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증여세는 그럼 또 누가 내겠어? 한 번만 낸다면서 한 번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오늘 참 여러분들도 취향도 독특해서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부동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평수, 뭐 뷰 이런 거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외환과 세금만 가지고 어쨌든 그 해외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 하나은행에 오늘 난 들어도 진짜 모르겠어요. 신고 이런 거 진짜 걱정되잖아요. 그냥 하나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또 다르게 가르쳐줘서 헷갈립니다. 그냥 다 하나은행으로 가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희 세무사님, 김상미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